안녕하세요. 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홍입니다. 준비한 주제는요. 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생체 인식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이 너무 광대하죠. 그래서 누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하이테크닉을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분야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해서 대가는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단지 생체 인식 기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아주 조금 관심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뭐 리뷰하거나 막 적거나 그러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체 인식 기술입니다. 이 생체 인식 기술이 도대체 무엇이며 종류와 각 기술에 대한 특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체 인식 기술은 실제로는 금융, 통신, 보안, 의료 등 다양한 지금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보건산업, 즉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현주소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트릭스라고 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딱 열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개인 인증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아이폰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 갤럭시 노트 7 가지고 계시는 분은 홍채 인식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저같이 이제 아이폰 9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문 인식 홈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즉 개인 인증을 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변화된 요인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한 지식 기반의 인증 절차였으면은, 두 번째로는 소유 기반의 인증 변화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생체 기반입니다. 생체 기반. 지문이라든지 홍채, 망막, 얼굴이라든지 정맥, 배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생체 기반의 인증 절차로 이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발전된 게 또 있습니다. 네, 특징 기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서명 같은 거 하시잖아요. 서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걸음걸이, 아니면 키보드 타자에 대한 압력, 여러 가지 키보드 입력에 의한 특징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눈의 깜빡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증 절차를 할 수 있는 특징 기반입니다. 이 생체 기반과 특징 기반 하나로 묶어서 다시 얘기하면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체 기반 같은 경우는 약간 정적인 몸의 특징의 정적인 부분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증 절차를 받는 반면에, 특징 기반 같은 경우는 약간 행위적인 부분의 특징을 추출해서 인증하는 절차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체 인식 기술의 정의는, 정확한 정의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개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추출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키워드는 신원을 확인한다라는 게 큰 키워드가 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는 또한 바이오 인증이라든지 생물 측정학, 바이오 인식, 그리고 생체 인식, 생체 측량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고요. 나만의 열쇠,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서 열쇠가 되는 셈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 몸이 바로 열쇠가 되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뭐 이전에도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여기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84년에 영국에서 로얄 소시에티의 네이미르 크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개인마다 지문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최초로 알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지문을 통한 라이브 스캔 시스템을 미국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시스템을 데이터화 시켜서 증권회사에 이 지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개인 인증을 하는 절차로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컴퓨팅 발전이 굉장히 발전되면서 1999년도, 뭐 2000년도에 넘어오면서 페이스 얼굴 인식과 함께 여러 가지 테크닉, 생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중 인식 방식으로 지금 흘러간다라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 매트리스
그 바이오 인식 기술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인데요. 작년에 얼굴 인식 기능을 제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체 인식 기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자, 보시면은 이렇게 웹캠을 통해서 마스크를 딱 벗으면은 바로 얼굴 인식과 함께 누가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얼굴 인식을 제가 구현을 해봤어요. 그 바이오 인증 기능, 바이오 생체 인식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획득을 하게 됩니다. 생체의 특성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을 하고 데이터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화하는 이제 획득이 중요하고 그 데이터 내에서 각 개체의 고유한 변별력이 높은 특징점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 특징점들을 이제 뽑아오는 거죠. 정보를 뽑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점, 개인의 고유한 특징점을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라고 해서 특징점, 특징점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이후로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 펑션이 들어가는 건데요. 두 개체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던 측정 데이터와 현존하는 지금 방금 측정한 데이터와 함께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사도가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유사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네 가지 기능에 실제로 개인 인증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체에 대한 특성이 생체 인식 기술로 이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림이 아니라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편성, 그리고 유일성, 영구성, 획득성, 정확성, 수용성, 기망성 이런 식으로 총 7가지가 조건이 맞아야지 생체 인식 기능 인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왼쪽 그 표에서는 얼굴부터 지문, 홍채, 그리고 음성, 제스처, 점맥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보편성 뭐 7가지에 대해서 상중하로 정도의 차이, 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라든지 기타 등등의 높은 수준의 레벨을 자랑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상중하의 레벨에 있어서 상만 좀 선택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상이 표시되어 있는 빈도수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홍채가 제일 많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지문, 그 다음에 순으로 얼굴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보편성이라든지 뭐 획득성이라든지 정확성 모든 7가지 조건이 상으로 굉장히 하이 레벨로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 인증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성이 있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체 인식 기술의 장단점과 그 7가지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방향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매트릭스 생체 인식을 크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신체적 특징에 따른 생체 인식 기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홍채라든지 그리고 얼굴 그리고 입술, 손등에 대한 정맥이라든지 지문도 있겠죠. 그냥 몸무게 그리고 유전자 DNA 단백질 같은 경우라든지 발바닥에 대한 뭐 그것도 있겠죠. 지문이나 종문이죠, 종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체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한 그 반대로 행동적 특징으로서는 대표적인 게 서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서명 같은 거 하잖아요. 서명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행동 특징에서 하이 레벨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음성도 있겠죠. 각 사람마다 성문의 특징, 즉 주파수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음성 인식의 주요한 키워드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열거하거나 하나하나씩 다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제가 뭐 완전 대가였으면은 하나하나 다 찝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또 없어요. 50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자, 키워드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방식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얼굴 인식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의 키워드를 제가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부터 해가지고 빅브라더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얼굴 인식이라는 거는 제일 생체 인식 방법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또한 얼굴 인식이기 때문에 비접촉식입니다. 접촉이 아니죠. 요즘 시대에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지금 상황에서는 접촉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성이 있는 부분에서 비접촉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좀 나름대로 단점으로는 조명이라든지 조명의 변함에 민감하거나 혹시 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먹어서 저도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머리도 엄청 빠지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생기는 얼굴의 변화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외상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취약점이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이제 얼굴 인식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인식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로 우리가 캡처를 해서 카메라 같은 거 지금 이렇게 웹캠처럼 캡처를 해서 눈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코, 입, 턱이라든지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윤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예요.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열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얼굴의 이제 모세혈관의 열의 분포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열상을 이용한 특징점을 찾아가지고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방법으로는 얼굴의 형태라든지 열을 감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얼굴 인식하면은 68개의 특징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유사한 점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8개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뭐 인공지능도 이제 발전되기 때문에 인식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자, 저는 찾아보니까 2000년대에는 실제로는 한 명의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0.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어떻게 될까? 한 명을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0.001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지금 얼굴을 바로바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인식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쌍둥이 같은 경우 얼굴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뭐 똑같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얼굴 인식만 보더라도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인식률이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사람을 오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일단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중국. 예, 중국 하면은 아니지. 얼굴 인식하면은 안면 인식, 얼굴 인식하면은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국은 바야흐로 영어 얼굴 인식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은 지금도 많지만은 2022년도까지 감시 카메라를 보고서에 따르면 6억 2,600만 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중국 인구를 14억은 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로 오늘 검색해 보니까 13억 9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14억 정도 넘지 않는 상태에서 감시 카메라를 그 정도 6억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두 명당 한 대꼴로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두 명당 한 명꼴이면 거의 바로바로 이제 뭐 바로 옆에서 감시 카메라로 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던 요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어찌 보면 현대판 빅브라더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이제 매체에서는 빅브라더라고 하는데 이 빅브라더가 뭐냐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지 오웰 소설의 1984에 나오는 이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실제로 텔레 스크린을 통해서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존재로 나타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독재자죠, 독재자. 네, 독재자죠. 독재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을 딱 보면은 감시 카메라의 대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빅브라더를 지금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해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생활에 있어서는 얼굴 인식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다음은 홍채 인식입니다. 홍채 인식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6가지로 좀 분리해봤는데요. 이제 홍채 인식은 사람의 눈에서 중앙의 검은 동공과 흰 자위 사이에 존재하는 도넛 모양의 홍채, 도넛 모양의 홍채를 이용하는 인증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빛을 모아주고 초점이 망막에 맺히도록 도와주는 수전체의 앞면 쪽에 약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공 주위에 보시면 이제 수축과 이완을 이제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공 이걸 가지고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각각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굴 인식과 다르게 홍채 같은 경우는 266개의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266개의 특징점, 서로 다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문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의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데 홍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6배 정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인증 방법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인식률이 높은 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15분의 1이라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이 이유는 홍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양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생후 6개월에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쯤 되면은 이게 홍채가 이제 홍채의 패턴이 자라면서 딱 매칭이 되고 그 이후에 18개월 이후에는 실제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물론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드문 경우에는 병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홍채의 무늬가 바뀔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무늬 자체가 굉장히 불변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각각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은 15분의 1의 확률로 이제 홍채가 같을 확률이죠. 15분의 1의 확률 같은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미변조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데 이 15분의 1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약 60억이기 때문에 저랑 같은 홍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 뭐 찾아보면은 6명 정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이제 확률이죠.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국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저와 같은 홍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에는 거의 뭐 복제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쌍둥이 같은 경우 얼굴 인식 같은 경우 쌍둥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홍채가 같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홍채도 쌍둥이 같은 경우는 홍채도 패턴이 다르다. 쌍둥이도 홍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이렇게 인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얼굴 인식과는 전혀 이제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안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면 저도 안경을 썼는데 뭐 전문가에 따르면은 저도 여러 기사를 찾아보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안경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네, 홍채 인식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색이 강한 컬러 렌즈라든지 이게 지금 제가 뭐 컬러 렌즈는 아닌데 색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누진 다초점 렌즈 뭐 이렇게 그런 렌즈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홍채 인식할 때 적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한계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홍채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되고요. 저희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갤럭시 노트 7에서 이렇게 홍채 인식 기술이 탑재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4년 좀 넘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다시 이렇게 회귀되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홍채 인식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거부감이라든지 인식 하는 빈도 사용 안 하면 거의 뭐 사장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홍채 인식을 잘 안 하고 얼굴 인식으로 혹은 지문이라든지 역으로 굉장히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은 딱 했고 제 사용은 다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홍채 인식 기술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제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데 또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용자의 편의를 또 중요한 부분이죠. 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2014년도에 독일의 해커 단체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유 해상도 사진을 이용해서 그의 홍채를 복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놨고요. 홍채도 도용이 되네, 복제가 되네. 아까는 뭐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해커 단체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뭐 일반적인 사람을 홍채로 도용한 게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제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되고요. 왜 안 되냐? 사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로 홍채 인식이라든지 이렇게 절대 할 수 없고, 왜냐면은 홍채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미세한 떨림이라든지 기타 이 혈관의 흐름이라든지 그것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눈깔 파가지고 홍채를 인식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모형을 만들어서 홍채를 인식하거나 그런 이제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홍채 같은 경우도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지 딱 4초면은 홍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 한 죽어 있는 홍채 같은 경우 혹은 기타 무형물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채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면은 삼성전자가 그 다른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지 그런 지문 인식에 회귀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면은 또 이제 다른 문제인 거죠. 다음은 지문 인식입니다. 지문 인식은 지문 인식 전용 센서를 활용해서 지문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 또는 인식하는 기술로서 이제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키워드를 제가 한 6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4년 아까 네이미르 발음도 그러네요. 영국의 168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지문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시초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전용 센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광학이라든지 전전, 초음파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 모드가 지금 나와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지금 지문 인식 스캔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 수사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근데 여기 애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 자,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를 쓰면서, 그리고 홍채 인식은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다시 이 페이스 아이디도 어찌 보면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좀 있어서 다시 예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형 버전처럼 지문 인식으로 지금 회귀하는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채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좋은 게 있지만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의 얼굴 인식이 지금 다시 지문 인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걸로 지금 제 기사, 최신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지문 인식 여러 가지 접촉 부분이 있죠. 비접촉이나 접촉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는 감염에 대한 위험도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문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 좀 있다라고. 일단 이제 당연히 위조 변조에 대한 복사가 조금 다른 홍채라든지 뭐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는 미국의 해킹 사건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적었는데요. 해킹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어요. 한 6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5년도에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라고 하는 OPB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서 해커들이 해킹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미국의 전현직 공무원의 지문 정보가 약 560만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다 해킹이 돼버린 거예요. 즉 개인의 지문이 어쩌면 해커에 의해서 이제 말 그대로 유출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해킹 사건이 최근에 발생됐기 때문에 이 지문 인식에 대한 해킹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체 인식 기술에 있어서 한 번 해킹이 당하면은 개인이 몸이 생체가 열쇠를 하는데 열쇠를 완전히 뺏겨버린 꼴이잖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지문을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다시 지문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문 인식 이런 해킹 사건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안에 있어서 취약점 있는 생체 인식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맥 인식하면은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생체 인식 기술에서는 정맥 인식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정맥 인식은 실제로 적외선을 통해서 혈관의 투사 장형 있잖아요. 적외선을 통해서 혈관에 있는 미세한 모세혈관을 정맥의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따지면 손등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손바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맥 인식을 하는데, 자, 국산이라고 했죠. 국산은 실제로 손등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서 상품화해서 이제 국산화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린 거고, 나머지 손가락이라든지 손바닥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일본 히타치에서 상품화해서 실제로 손가락 위에 적외선 LED를 이제 비추고 그 아래에는 CCD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이제 정맥을 이제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혈구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렇게 LED 적외선 LED를 이용해서 빛을 쏴주면은 적외선은 근육이나 뼈 조직 같은 경우는 뼈 조직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를 한답니다. 그래서 반대로 혈관에 있는 적혈구 같은 경우는 적외선이 적혈구에는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CCD 카메라로 해서 우리가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은 적혈구 되는 부분은 까매지고 나머지는 하얗게 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정맥 같은 경우도 패턴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홍채 인식과 같은 이제 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서는. 그래서 복제가 불가능하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문 인식처럼 한번 해커에 의해서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 좋게 되겠죠. 이것 또한 믿음직스럽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행히 손가락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장애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손등이라든지 손바닥 같은 경우 이용해서 우리가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음성 임시입니다. 음식 발음도 좀 어렵네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자 시간을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50분 어떻게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준비를 잘 한 게 아니라 준비가 미숙해가지고 빨리 시간 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성 보이스 같은 경우 인식 같은 경우는 원격이라든지 우리가 장애분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목소리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음성 인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게 성대모사라든지 인신주 성대모사도 사실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성학적 특징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음성의 경로라든지 구강이라든지 비강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을 이제 추출하기 때문에 모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성 인식도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서명 인식이 있어요. 이제 행동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서명 인식도 지금 다른 생체 인식 기술에 비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친숙도가 있고, 또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입력 장치가 또 필요 없어요. 기존의 인증 매체를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서명 같은 거 많이 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서명 인식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서명해서 스캐너에 의해서 우리가 영상을 확인해서 패턴을 추출하는 방식이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펜이라든지 타블렛, 특수한 장치인 펜과 타블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펜이라고 하는 펜을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펜이 있으면은 펜을 잡을 때 손가락의 압력이라든지 공기 중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펜인 거죠. 타블렛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 타블렛에서 타블렛 자체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선명 인식이 있다는 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뭐 술자리 같은 건 잘 못하시겠지만은 술을 많이 먹거나 혹은 그런 분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수전증이 좀 생기는 분 있잖아요. 수전증 생기는 분은 서명 인식에서 굉장히 인식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서명 인식이 굉장히 장점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500이 아니라 50바이트밖에 필요하지 않다. 즉
저 서명 인증에 있어서는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저장 공간도 축소시키면서 인지할 수 있다라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걸음걸이 같은 경우도 또 있어요. 걸음걸이의 패턴은 총 24개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지능형 영상 감시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나 미국의 FBI 같은 경우는 이 걸음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걸음이 생각보다 인식하기 위한 패턴이 잡기에 인식 추출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최고의 난이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체 인식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고 난이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를 극복하게 되면은 굉장히 인식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상체가 실제로는 필요 없고 단지 이제 외부적인 영향이 있네요. 사람의 옷이라든지 바닥의 표면이라든지 뭐 색깔이죠. 신발이라든지 신체 걸음걸이이기 때문에 뭐 다리가 다쳤다든지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방이라든지 우산 등의 외부 영향에 의해서 걸음걸이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단점이고요. 중국 또한 이 걸음걸이를 이용해서 사회 감시망으로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걸음걸이 인식을 한 AI 스타트업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런 회사가 나왔고 이 회사에 따르면은 보폭이라든지 팔의 각도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그 정확도는 94%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2K 정도 카메라에서 50m 떨어진 사람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중국이 아직 감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심박수라든지 뭐 미생물 세포라든지 엉덩이 형상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요. 심박수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은 Z선이라고 하는 레이저 선을 딱 쏴가지고 사람이 옷을 입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심박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개인識別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200m에 떨어진 정도에서 인식을 하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감시망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엉덩이 이건 미생물 세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엉덩이 형상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실제로 예전에 2000 년도 초반부터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일본 과학기술대학의 연구팀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운전사, 자동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센서가 360개 정도 압력 센서가 있는 의자를 통해서 우리가 엉덩이의 모양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무게 등을 이제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나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생체인식 기술의 이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어요. 적용 분야는 금융에서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의료복지죠.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의 신분 확인이 주요한 목표가 되겠고 기록 관리라든지 원격 진료 그리고 무인 전자 처방전 같은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약간 특화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상식적인 부분인데 FRR과 FAR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 거부율이라고 해서 FR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 인증 거부할 오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0.1%라는 의미는 자, 1000회 인증 가운데 한 번꼴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타인 수락률, 타인 인증 오류에 대한 것은 만약에 FAR이 0.001%면은 10만 회 가운데 한 번꼴로 잘못 타인을 인증하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뭐 무슨 말이야 이러면 좀 그렇긴 할 수 있는데 이게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인식률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홍채서부터 얼굴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홍채가 본인 거부율이라든지 타인 수락률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치, 즉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또한 손바닥 정맥이라든지 지문, 음성, 얼굴 인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얼굴 인식 생각보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제 컴퓨팅 하면서 얼굴 인식을 해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 알고리즘 차인가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제 저도 좀 알았습니다. 다음은 생체 인식 기술 적용 사례를 의료 분야를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기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고 뭐 그냥 주목되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생체 인식 기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생체 인식 기술의 뭐 홍채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료 분야에 약간 특화성이라기보다는 활용을 많이 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처럼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술 시장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생체인식 기술 자체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트랙티카 커트라에서 발표된 2016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약 20억 달러지만은 지금 2022년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지금 현재 지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더 높아질 수 있는데 2024년도에는 149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시장 현황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체 인식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분야를 보면은 특히나 의료면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데 병원 쪽에서만 봤을 때 어떻게 생체 인식 기술이 어디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적용을 할 것인가를 제가 한번 유추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환자 확인입니다. 환자 확인. 그 다음에 환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가 우리 병동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병동의 출입 관리 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병동에 있으면 우리 중환자실이라든지 기타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 뭐 이상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뭐 정신병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환자의 감시 같은 게 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체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라는 용어, 언택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대면 환자의 편의 서비스도 이제 생체 인식 기술 중에 하나를 이제 따와서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의료 녹취라든지 환자 투약 처방이라든지 스마트 수술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타 등등 알파로 따지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지금 환경이 사실은 지금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겠지만은 향후 5년 뭐 3년만 그렇게 있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인증 절차라든지 기존에 있던 방식이랑 조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선택을 좀 해봤고요. 자, 코비드19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목만 타네요. 어쨌든 코비드19 관련돼 가지고 생체 인식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타 등등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열 화상 카메라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면 이거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뭐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 사용되고 있고 또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코비드19 검사를 많이 받았었는데 선별 진료소 갈 때마다 고통이긴 한데 그 선별 진료소 갈 때 이제 개인 인증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열 화상 카메라와 함께 개인 인증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별 진료소라든지 그리고 격리병동 같은 경우는 뭐 확진자 같은 경우는 격리병동에 있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출입하는 이제 환자 또는 의료진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아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격리병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출입 통제에 있어서 보안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자 확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딱 보고 되게 놀라웠어요. 2019년도 2월 달에 한림대학 의료원에서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안면 인식이 아니라 2019년도 한 여름 때쯤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또 하고 있다기보다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가지고 이 기사가 굉장히 최신 건 아니에요. 예전 버전이에요. 벌써 2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에 국내 최초로 한림대 의료원에서 이제 보급이 돼서 처음에는 교직원 전용의 모바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교직원의 신분 확인이라든지 처방 전달 시스템 OCS라든지 전자 의무기로 EMR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 인식을 주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문 인식도 확인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확인 같은 경우는 항암제 투여라든지 수혈시, 무인 수납이라든지 수술실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금 주요 검사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걸로 2년 지났으니까 이것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겠죠. 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 달에도 삼성 창원병원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 접목을 했다라고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삼성 창원병원에서도 이렇게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환자 확인 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자가 이제 얼굴을 등록을 하는 거죠. 얼굴이라든지 지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개인 이제 등록을 절차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별도의 접수 없이 진료과 바로 방문할 수 있는 인증 절차가 간소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원 확인의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또한 생체에 대한 인식 기술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료 정보라든지 보안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병원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응급실에 응급 중환자 같은 경우 이송 시에 신원 확인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보안에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까지 전반적인 의료의 병원의 환자 확인을 얘기했으면은 저희 쪽 분야 제가 이제 종양학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또 없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환자 확인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 특히나 진단 영역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치료가 잘못되거나 신원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환자 확인은 여러 가지 등록번호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기타 외래 뭐 진료 카드라든지 뭐 병동에 있는 진료판, 인식 팔찌띠라든지 아무래도 좀 더 보완을 해서 방사선 치료에도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 인식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국내에서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미래도 아닌 것 같아요. 향후 이런 모습을 굉장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또한 약간 특이점은 있는데 제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 있는 환자 전체적인 이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뭐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 방사선 치료할 때 디바이스 쓰는데 그 사람이 꼭 맞아야지 우리가 환자 치료하는데 정확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에 대한 식별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약간 놀라웠습니다. RFID 카메라를 이제 천장에 이렇게 있죠. 천장에 이렇게 RFID 카메라를 이용해서 환자의 포지션과 함께 그 각자의 디바이스를 이제 확인하고 식별하고 인증하는 절차도 있고 또한 이렇게 점맥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식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이제 놀랍고 이 기술이 아마도 조만간에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관심 있게 보았던 논문이긴 한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디바이스가 굉장히 사물 인식이죠. 사물 인식의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사물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도 굉장히 좀 더 다양하고 활용도 있는 게 많이 나오겠죠.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마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람의 개인 식별뿐만 아니라 이런
사물에 대한 식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놀라웠는데요. 2019년도 7월 달에 김포 우리병원에 세계 최초로 3.0 테슬라 MRI 안에 생체 인식 기능이 탑재됐다라고 기사를 이제 접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이렇게 또 있다라는 게. 그래서 보니까 세계 최초 바이오 매트리스 기술이 탑재된 MRI를 이제 설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흡 패턴을 측정하는 센서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으로서 실제로 의식이 없는 응급 환자라든지 치매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는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거 빼고 생체 신호를 아예 인식을 해서 우리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숨이 고르지 못한 고령 환자라든지 이렇게 응급 환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 MR 이제 검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감시 측면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을 보시면은 환자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막 움직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라든지 그리고 손이라든지 엘보라든지 숄더까지 상체 위주로 해서 움직임을 판단해서 이 환자가 이제 응급 환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노멀한 건지를 AI 인공지능의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서 패턴을 통해서 하는 연구도 지금 확인이 되고, 의료 녹취에 대해서는 서울 아산병원이 실제로 AI 의료 음성 인식 솔루션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달이네요.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뷰노라는 회사가 굉장히 AI 쪽, 특히 영상 처리라든지 영상 인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자입니다. 지금 현재 뷰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뷰노 딥 ASR 같은 경우는 자동 음식 자꾸 음식이래.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동 음성 인식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팩스라든지 EMR 그 전자의료 시스템에 탑재를 가능을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의료 영상 검사하면서 굉장히 다량의 의료 영상 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문의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의료 문서의 작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을 통한 의료 녹취에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의 2019년도 11월 굉장히 미리 좀 했던 부분인데 세계 최초로 AI 보이스 이해나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 음성 인식이죠. 음성 인식을 내 데이터와 전자화 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간호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간호나 처치를 하면서 실시간 음성으로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 단축과 함께 수기로 하거나 사람마다 다 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못 알아보는 글씨체, 저 같은 글씨체 제가 좀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글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환자의 케어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지연 방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수술실도 있겠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실제로 스마트 수술실을 굉장히 갖춰지고 유튜브 상에서도 분당 서울대병원 스마트 수술실 하면은 그 채널이 또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 3월달에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음성 인식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실제 전체적인 수술실의 환경, 뭐 조명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주고 받으면서 실제 스마트한 수술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보이스 인식, 생체 인식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게 좀 포인트죠. 이제 마지막 그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환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환자 편의 서비스. 그래서 의료진을 돕는 AI 비서가 등장했다고 2018년도 3월달에 이게 조금 지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더 많은 편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비서가 이제 있는데 총 3개 솔루션을 나눠줬습니다. 의사, 간호사,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그림에서 보시면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봇과 뭐 AI가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솔루션, 뭐
컨텐츠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는 환자와 약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생체 신호라든지 기타 등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는 환자 일정이라든지 조회, 기타 등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음성으로 우리가 확인하거나 터치 스크린을 확인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음성과 함께 저 뭐 얼굴 인식도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얼굴 인식, 그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직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이제 권한을 설정해 주면서 우리가 좋은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대화형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인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인지 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체 인식 기술이 뭐 그런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좀 약간 티핑 포인트처럼 터닝 포인트라고 보통 하고, 뭐 이쪽 분야에서는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포인트가 돼가지고 비접촉식 생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 흐르다가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서 굉장히 빠르게 생체 인식 기술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고, 또한 지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중 인증 같은 여러 가지 생체 인식 기술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거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 기술 자체가 어떤 특화해서 특별하게 하나의 모달리티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 모달리티 안에 속해져 흡수되면서 약간 퓨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퓨전 형태로 확인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인의 인증이라든지 개인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지고, 굉장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고 직장 내에서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큰 양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것으로 생체 인식 기술 조금 부족하지만은 잘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